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와 삭제 지시 여부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개각에서 빠진 추 장관은 공수처를 출범한 이후인 내년 초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개 모든 시도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논술 시험 일정이 시작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시간을 나누어 실험을 치르고 학부모와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사실상 통금이 시작되는 서울 주요 거리는 저녁부터 발길이 끊겼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간판은 내리고 비밀 영업에 나선 업소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운과 관련이 있는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소식들로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법원이 결국 월성 1호기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나오지 않은 공무원 1명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걸 보면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사의 불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먼저 이승훈 기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대전지법은 영장실질심사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직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업부 A국장과 전 산업부 소속이던 비서기관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사를 받은 3명 가운데 C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 과장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영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된 A국장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비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늦은 밤 시간에 정부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3명이 자료 삭제를 하기 전에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실무자 2명이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윗선에 대한 수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왜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월성 원전 1호기 폐기 결정 당시 원전 정책 라인의 국장급과 서기관급 실무자들입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외에 탈원전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백 전 장관과 최 사장을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초 원전 보고라인에 있던 백 전 장관과 최 사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윗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주말에도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윗선 개입 여부가 규명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직무 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재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권과 윤 총장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에서 출발했습니다.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윤석열 총장이 9일 뒤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그 직후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고 여권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은 검찰이 뒤집을 순 없다는 논리였죠.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국정 개입 수사 형태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대전지검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감사 보고서엔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일요일 밤 사무실로 들어가 444건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직무 정지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윤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도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안 주춤했던 권력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었던 라임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인사발령으로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하지만 여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제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돌아온 검찰총장. 원전 수사로 띄운 승부수가 남은 권력 수사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출발점인 만큼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넘어서 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밀착 취재해온 법조팀의 한송원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영장이 이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발부가 됐고 다른 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 건데 영장 발부 이번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법원은 영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료를 삭제하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한 정황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감사원이 검찰에 넘겨준 자료와 또 이를 토대로 한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제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거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로 파견 나간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나옵니다. 예. 결국 이들 공무원 3명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 그리고 최희봉 전 비서관과 관련된 통신 기록과 메일 등을 들여다보면서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서가 뒤바뀌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이제 포커스에서도 보셨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사건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을 할 텐데 이 징계 결과가 이번 사건 그리고 다른 사건에도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간 직접 수사 지휘를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특히 대검 인권과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위법 감찰 논란을 수사 중인데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심재철 국장 그리고 박은정 담당관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전화기를 교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건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화면을 캡처한 건데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심재철 국장의 계정이 갑자기 새로운 친구로 떴습니다. 그 번호는 그대로인데 아이디만 바뀐 건데요. 보통은 기기를 바꾸면서 번호까지 바꾸거나 또 카톡 계정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심 국장의 번호는 그대로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계정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계정이 바뀌면 그간의 대화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백업을 받는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혹시 백업을 받아놨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화면에선 대화가 사라졌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본인에게는 좀 물어봤습니까? 네, 어제 그 계정이 뜨자마자 저희가 그 심 국장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수차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수사에 대비해서 SNS 대화를 지웠거나 또 전화기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윤 총장 징계위가 열렸을 때 윤 총장이 새로 선임된 이용구 법무차관 기피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네, 기피 신청을 하면 그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을 빼고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이 기피 신청에 대해 찬성을 하면 그 위원을 뺀 상태로 징계위를 의결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은 없던 일로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청와대로서도 이제 징계 결과에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여권이 출구 전략에서 어떤 묘수를 찾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 제기된 의혹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의 변호사 시절 사용했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차관은 월성 1억이 사건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해왔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차관 임명 이전부터 양측 간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사용한 사무실입니다. 차관 임명 이후 사무실을 비웠는데 지난달 중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직원과 함께 이 사무실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조사 관련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이곳에서 면담 조사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면담 조사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사무실 중 한 칸을 지난 8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며 박 담당관을 박 전 장관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 윤 총장 헌법소원 제기 관련 이종근 2라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가 공개되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부인했지만 임명 이전부터 법무부와 교감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어제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장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사태가 매우 복잡한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법적 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정법원 결정 항고에 대해 법조계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는 추 장관 측과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윤 총장이 법리로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법무부도 사흘 만에 불복으로 돌아섰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을 멈춰 세운 서울행정법원 결정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이 헌법 소원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징계 이전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향후 이제 징계가 진행될 예정 받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어떤 징계가 진행돼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헌법 문제로 다툴 것임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단행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유임되면서 청와대가 기대했던 민심 수습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을 그대로 두고 내년 선거를 치르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초 2차 개각 때 정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권 분위기를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빠진 이번 개각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관 한 분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럽고 민생 이슈가 다 덮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바꾸는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교체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2단계에는 또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소임을 다했다는 명분과 함께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게 모양이 좋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개각 발표 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수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한 뒤 내년 초 개각 때 이름을 올리는 수순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사실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연초에 당으로 복귀한 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김현미 장관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그동안 24번의 대책이 대부분 공급 확대가 아니라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대혼란에 빠졌죠. 변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규제론자여서 시장에선 걱정이 더 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홍현주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변창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성적표가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저소득층 또 비주택 거주자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도 좀 많이 했고 빨리 했고 또 세심하게 했다. 실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한 잡지의 기고한 글에서는 수십만 명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을 부추긴 원인으로 부동산 커뮤니티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현미 장관보다는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바뀐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임대차 관련 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하나가 한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가 직접 운영. 부동산 시장 안정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완화시키거나 또는 양도세를 완화시켜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사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며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83명 늘었습니다. 6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뮤지컬 연습장과 탁구장, 와인바 등 새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내일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논의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뮤지컬 연습장. 지난 1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1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렇지만 뮤지컬 연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몇백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또 관악구 와인바 관련 21명, 영등포 부동산 업체 관련 28명, 송파 탁구장 관련 22명 등 서울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전북 교회와 대전 유성구의 주점 등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접촉자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규모와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전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릴지 결정합니다.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린 지 열흘이 넘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격상이 늦은 것과 더불어서 2단계 플러스 알파 같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단계 격상이 조금 요인이 되지 않았나. 최근 일주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487.9명으로 2.5단계 기준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2.5단계가 되면 헬스장과 노래방이 다 문을 닫고 학원과 영화관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등 모임은 50명 아래로 제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 3차 유행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선언했죠. 사실상 코로나 통금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인데 서울 주요 거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욱 기자. 네,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명동이군요. 장 기자 뒤는 조금은 한산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동은 평소 지금과 같은 이 토요일 저녁이면 인파들로 많이 붐비던 곳이지만 지금은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좀 더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에 있는 영화관에는 조금 전인 저녁 7시 이후로는 입장객의 발길이 아예 끊긴 상황입니다. 바로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이 영업 금지 조치 때문인데요. 이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오면 이 명동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번 밤 9시 영업 금지 조치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면적 300제곱미터가 넘는 모든 상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PC방과 오락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과 이발소, 미용실 등도 포함됩니다. 결국 오늘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가게들이 불을 꺼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은 허용됩니다.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마트와 상점의 영업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서울의 시내버스 운행도 오늘부터 더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밤 10시부터 20% 감축 운행했지만 오늘부터는 밤 9시부터 감축률이 30%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8일부터는 야간 지하철 감축 운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장용욱 기자가 전한 현장 분위기는 밤 9시 이후 모든 영업이 멈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도권 유흥주점들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된 상태였는데 간판 불만 끄고 비밀 영업에 나선 업소들을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죠. 코로나 장기화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주점 종업원 안내를 따라 불 꺼진 계단을 내려가자 맥주병으로 채워진 업소용 냉장고와 함께 주점이 나옵니다. QR코드 체크는커녕 마스크를 쓴 종업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점 안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1시. 지난달 2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전면 중단됐지만 몰래 심야 영업에 나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탁구 장사하고 있는 거라 아무나 못 받거든요. 지인들만 위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6시까지예요. 생활 타임 정도 놀 수 있으니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유흥주점 관계자는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단속을 피해 간판을 끈 채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는데 네, 많이 해요. 해당 업소 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원래는 3번 문 닫았어요. 거의 이번 연도 내내 거의 그랬죠. 제대로 장사를 해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만약에 또 문 닫게 되면 이건 끝이다.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생기니까.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번 주 수능 시험이라는 방역 고비를 무사히 넘겼지만 오늘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 일정이 시작돼 또 하나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시험 시간을 나누고 학부모 출입을 막는 등 대학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40만 명의 수험생이 움직일 예정이라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논술 시험을 치른 수험생 5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나옵니다. 기다리던 학부모와 다음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수험생과 뒤엉켜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시험을 하루 3번으로 나눠 인원을 분산했지만 주말 이틀 동안 3만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불안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각 대학들은 논술 고사 장례 띄어앉기와 발열 체크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열 감지기도 철저히 하고 손 소독제도 철저히 해서 자리도 거리두기해서 봐가지고 학부모들은 학내 출입이 금지돼 주변 분식집 등에서 대기하거나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땅히 저희도 들어가서 앉아있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시기대가 그러니까. 오늘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내일은 숙소에서 꼼짝 안 하고 있기로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시험 치러 가면은 제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바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요. 대학별 전형 기간 동안 전국의 수험생 4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 코로나19 방역의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500만 명, 사망자는 151만 명으로 확산세가 멈추긴커녕 속도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영국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독일은 대규모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에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화이자 백신을 영하 70도 이하에서 운송할 수 있는 온도 조절 트럭입니다. 초저온 냉동 보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영국에 도착한 백신은 총 80만 회분. 오는 7일부터 요양원 노인, 간병인 등 약 40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We've obviously delivered the flu vaccine every single year, but we are now having to deliver at a much faster pace. 독일은 베를린에만 6곳의 접종 허브를 만듭니다. 방문객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 감염을 막는 겁니다. 바레인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고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연내 접종을 예고했습니다. We could be shipping within the first 24 hours and we could be vaccinating people within 24 hours of that.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개발 백신을 선보이고 있지만 WHO는 아직 백신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WHO is concerned that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pandemic is over. 실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선
백신을 빨리 배포하더라도 내년 4월 초까지 누적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명동중앙점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연이어 맞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매장이 폐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2011년 아시아 최대 규모를 내세우며 문을 연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입니다. 겨울 제품 할인에 들어갔지만 건물 입구와 매장 안 모두 썰렁합니다. 9년 전 개점 첫날에만 매출 20억 원을 기록해 일본 본사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다음 달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해 7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심화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 코로나 사태로 명동 상권이 몰락하는 등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날개가 꺾인 겁니다. 근데 불매 운동 시작된 이후로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올해 들어서만 전국 26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니클로는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사상구 등 이번 달에만 전국 8개 매장을 추가로 폐점합니다. 위기는 숫자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한국 매출은 6,298억 원으로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 손실은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유니클로는 지난달 부산과 경기 안성에 새 매장을 열며 영업 의지를 드러냈지만 코로나19와 불매 운동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로 취임 100일이 되는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악재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 구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까지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내 기류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 조덕현 기자가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다.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찾은 곳은 비서실 부실장 이모 씨의 빈소였습니다. 대표님, 교인이랑 인연이 깊으셨는데. 이 씨는 14년 동안 이 대표 곁을 지켰던 최측근으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합기 대납 의혹이나 여의도 사무소 의혹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신 거죠, 대표님? 최 측근의 사망에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연기했습니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4월 40.2%까지 올랐던 수치는 지난달 조사에서 20.6%로 절반이 됐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절대적이었던 영향력도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임 이후 특유의 소신 발언이 줄어든 게 중도 진영의 실망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도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당내에서조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것도 부메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머릿속의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인가 본데 김종인 위원장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그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특히 새 인물 발굴에 관심을 쏟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검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까지 최근 회자가 되는 바람에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들이 실제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구상인 건데 실체가 좀 있습니까?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게 지금 연락을 돌려봤는데 예. 그 주장에 실체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한동훈은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를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제 채널A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진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해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전선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검사장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제 현직 검사장이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한 검사장의 출마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예.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거 친노 진보였던 인사들이 주축인 그 미래대한행동이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마침 이 단체의 대표가 경실련 출신인 이대순 변호사인데 그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윤석열 총장이 차기 주자로 이제 거론되고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그 측근까지 이제 이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다가 여권 상황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보선이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인데 쉽진 않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되면 검찰개혁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도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추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한 검사장 출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인 입장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통화를 해봤는데 예.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는 일이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은 지금 공직자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윤 총장도 정치 가능성 이게 열어뒀다가 여권에서 문매를 맞았는데 한 검사장도 현직 검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야당 후보 되는 거 아직 뭐 야권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첫 번째 물음표, 그 김종인 머릿속에 한동훈의 느낌표를 김종인의 상상 열차는 만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석. 예. 예. 윤석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금태섭, 윤희숙, 뭐 조은희, 김건식 등등 김종인 위원장이 툭툭 던지는 후보군이 벌써 만석입니다. 그래서 새 인물을 거론하면서 뭐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지만 이제 슬슬 폭을 줄여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길게 보고 취재를 좀 해나가야겠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의 히든카드는 노무현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이번 개각 때 이제 유임이 되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무현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예, 그제 그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과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그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걸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추 장관이 그 과거 친노 진영의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과거에는 근데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실상 주도했고 그것 때문에 삼보 일배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2004년 당시의 상황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다 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 이후에 추 장관이 삼보 일배를 15km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게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실수였다 뭐 이런 고백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문 대통령을 도우면서 이제 친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한 뒤에 이른바 뭐 탄핵 원죄를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예.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이어 제2의 민주당 전성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삼보일배로 다친 무릎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과거에 본인이 잘못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당사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사실 검찰권 남용을 또 줄이는 것도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걸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텐데 추 장관이 과연 이 두 가지 축을 제대로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추미애의 히든카드는 노무현의 느낌표는 곁불도 오래 쬐면 화상 위험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상징성에 기대서 곁불을 계속 쬐려 하지만 너무 오래 불렵해 있다 보면 화상을 입을 그럴 위험도 있을 겁니다. 예. 화상 조심해야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여자 프로배구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을 눈앞에 뒀던 흥국생명이 GS칼텍스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기록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역대 최다 15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 대기록 앞에서 숙적 GS칼텍스를 만났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외국인 선수 루시아가 어깨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 하지만 김연경은 흥국의 기둥이었습니다. 고비마다 서브 에이스와 백어택으로 기를 불어넣었고 재치 있는 후위 연타 공격으로 GS를 흔들었습니다. 이재영의 오픈 강타로 1세트를 가져온 흥국은 2세트에 더 불타올랐습니다. 블로킹은 물론 상대 실수를 노린 김연경의 다이렉트 킬. 빠지는 공은 발로 받아내는 열정까지 선보이며 2세트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겠다는 GS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이소영과 러츠의 오픈 공격에 흥국의 범실까지 더해 3세트를 따내자 잠잠하던 강소희가 살아났습니다. 특유의 시원한 오픈 강타를 꽂아 넣으며 4세트까지 역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기가 살아난 강소희. 5세트 막판 연이은 강타에 이어 블로킹까지 해내며 흥국을 좌절시켰습니다. GS의 세트 스코어 3대2 승리. 흥국의 시즌 첫 패배를 안기며 역대 최다 15연승 신기록까지 저지했습니다. 흥국은 타이 기록인 14연승에서 행진을 멈춰서야 했습니다. 남자부 특급 외국인 선수 대결에선 케이타가 웃었습니다. 36점을 올리며 자신의 시즌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고 KB손해보험은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꺾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Can we just be blue tonight? But I don't want to be blue. We'll have blue room. 영화 속 연인의 대화에서 보던 영어 블루는 파란색과 우울한 이 두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반고흐는 캄캄한 어둠을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채우며 더 깊은 밤을 그려냈습니다. 이 블루가 올해는 코로나에 붙으며 우리에게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불청객인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 머물며 코로나 블루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년 모임 약속으로 빼곡할 12월 달력은 깨끗하고 연말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취소한다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2주간 서울의 밤이 멈춥니다.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불을 끄겠습니다. 올해 독감과 폐렴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지만 마음의 병으로 진료받는 이들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기름을 부으면서 부동산 블루까지 겹쳤다고 하죠. 자, 그런데 실제 파란색의 진동광선은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마르크 샤갈도 결혼과 서커스에서 파란색으로 행복과 꿈을 표현했지요. 같은 색도 시선에 따라 우울과 희망을 넘나들듯 지금의 코로나 블루도 시선을 틀면 희망의 발판일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꼽던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유례 없던 2020년을 정의할 수 없다면서 단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빈칸이 된 이곳에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희망의 블루를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처럼 삶은 계속되니까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코로나 블루에서 희망의 블루로 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가 1도, 부산은 3도 등으로 공기의 결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경상권과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추위가 풀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내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의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5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